그 여자 재산만 챙기고 나면 이혼해. 계획한 대로 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 재산만 챙기고 나면 이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30년간 모은 제 전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손에 든 반찬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초인종을 눌렀죠. 그날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정임, 올해 72입니다. 서울 중계동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부 아들 유찬이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남편은 유찬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유찬이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까지 전부 이 가게에서 나왔죠. 그렇게 유찬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예쁜 아내 소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가게를 정리하고 편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가게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그리고 적금까지 전부 유찬이에게 넘기기로요. 총 재산이 약 15억 정도 됐습니다. 가게 권리금만 3억, 아파트가 9억, 나머지는 현금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까지 잡아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소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손주를 보다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반찬을 가득 싸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찬이네는 분당에 살았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은 제가 보태줬죠.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라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 안에 재산을 다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든 반찬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죠. 재산만 챙기고 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유찬이는 그냥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평생을 아들만 보고 달려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임신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제 병원 서류를 조작했고 저를 완전히 속였다며 웃고 있었어요. 바보처럼 속았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반찬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죠. 소라의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바보라고 했던 그 입으로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유찬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소라를 슬쩍 봤어요. 배를 쓸어내리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가 정말 훌륭하더군요. 소라에게 입덧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초기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죠. 유찬이가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 방문 일정을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죠. 유찬이와 소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이제 편히 지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관리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더 있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신히 버튼을 누르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간 모은 제 전 재산이 사기꾼들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2층에 있는 제 작은 방이었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임신도 거짓말이고 재산만 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제가 바보처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주 제대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팔았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재산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오후에 절친인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예요.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정수는 곧바로 가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정수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라고 하더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할 건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들이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을 거라고 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변호사 사무실 약속은 취소하지 않는다. 둘째, 소라와 유찬이의 대화를 녹음한다. 셋째, 저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철저히 파악한다. 저는 온라인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CCTV도 새로 설치했죠.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녹음기를 가방에 숨겨놓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유찬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반찬을 들고요. 소라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몸조리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녹음기는 제 가방 속에 들어 있었어요. 유찬이와 소라는 제 앞에서 다정한 부부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들의 진짜 모습을요. 유찬이가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 방문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전 10시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가겠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그날까지 충분한 증거를 모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저는 정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녹음이 잘 됐다고 말했죠. 이제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라가 다른 사람이랑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사설 탐정 같은 사람 말이죠. 저는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 한 것처럼 저도 저들을 속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복수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면 모든 게 결판날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다짐했어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줄 순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제 반찬을 사갔고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찬이와 소라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자기들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그날이 저들에겐 파멸의 날이 될 거예요. 저는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정수가 소개해준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라의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이었죠. 며칠 뒤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라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다고요.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정수를 만났어요. 정수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이미 전과가 있었어요. 결혼 사기로 2번이나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로 무마됐던 거죠. 유찬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찬이도 소라한테 속은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재산을 노린 건 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이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약속 날짜를 하루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봤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찬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유찬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녹음기 2개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가방 속에, 하나는 화장실에 숨길 생각이었죠. 소라는 여전히 밝게 맞아줬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녹음기를 화장실 선반 뒤에 숨겼어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찬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소라는 태교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떠난 직후 소라와 유찬이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찬이도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워놨더군요. 제 친아들이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복수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소라의 전과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CCTV 영상까지요. 정수도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요.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이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가게가 아니라 제 존엄이었으니까요.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유찬이와 소라는 지금 꿈을 꾸고 있겠죠. 15억의 꿈을요.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평범한 하루인 척 해야 했으니까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내일 일로 가득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물을 썰고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찬이 생각이 자꾸만 났거든요. 어렸을 때 유찬이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활짝 웃던 모습이요. 그때 유찬이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자고 조르던 아이였죠. 중학교 때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매일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왔죠. 저는 유찬이가 집에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저는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유찬이 옆에서 과일을 깎아줬죠.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유찬이가 저를 안아준 기억도 납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하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줬던 걸까요? 저는 칼질을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김 여사님도 오셨어요. 김 여사님은 10년 넘게 제 가게를 이용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김치찌개용 김치를 사가셨죠. 항상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덤으로 깍두기를 더 담아드렸어요. 김 여사님이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유찬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찬이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몇 시에 갈 건지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라고요. 유찬이는 자기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유찬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교통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가게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유찬이를 키워야 했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유찬이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고 학부모 모임도 나가야 했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찬이를 보면 힘이 났어요. 엄마를 믿고 따라주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유찬이에게 아빠 역할까지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회 때는 달리기도 같이 했고 캠핑도 갔어요.
유찬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죠. 대학교 입학금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빚을 갚는데 5년이 걸렸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유찬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까지 전부 제가 댔어요. 소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유찬이도 가정을 꾸렸으니 제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소라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유찬이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둘이 짜고 저를 속인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유찬이와 소라의 계획도, 저의 복수 계획도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말해줬어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었습니다. 이른이 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했어요. 저는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평소엔 화장을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에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가방에 모든 증거 자료를 챙겼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소라의 전과 기록, 통장 사본들이요. 무게가 꽤 나갔어요. 하지만 이 무게가 오늘 저를 지켜줄 거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빌딩 10층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접수 직원이 예약 확인을 했고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큰 책상과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저희에게 앉으라고 권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법학 관련 책들이 가득했고 자격증도 여러 개 걸려 있었죠. 변호사가 오늘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소라와 유찬이의 대화 내용이었죠. 변호사는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라고 말했어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소라의 전과 기록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2번이나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고요.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재산 이전을 막고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찬이와 소라가 오늘 여기 오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10시에 오기로 했다고요. 변호사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9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뒤면 유찬이와 소라가 도착할 거예요. 변호사는 그럼 직접 대면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30분 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시가 다가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 유찬이와 소라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겁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을 파먹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제 심장 소리와 맞물려 울렸어요. 정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제 복수가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요. 10시 정각이 됐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찬이와 소라가 온 거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찬이와 소라가 들어왔어요. 둘 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곧 큰 행운이 찾아올 것처럼 들떠 있었죠. 소라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배를 살짝 내밀며 걷는 모습까지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찬이는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던지요. 곧 15억을 손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겠죠.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유찬이와 소라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손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은 부부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를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담은 최정임 씨의 재산 이전건에 관한 거라고요. 유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소라도 밝게 웃으며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찬아, 소라 씨,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고 있죠?
유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재산을 저희에게 이전하신다고 하셔서요. 소라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이 편히 쉬시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들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 유찬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유찬이와 소라가 USB를 쳐다봤어요. 둘 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연결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재산 정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만 챙기고 이혼한다는 말도 나왔죠. 유찬이는 이용하는 거라는 말까지요. 소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재생됐어요. 임신도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원 서류를 조작했다는 말도요. 소라가 저를 바보라고 한 부분도 나왔어요. 유찬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유찬이와 소라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숨겨둔 녹음기가 잡은 내용이었죠.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유찬이가 직접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한 말이었으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찬이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라고? 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 소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도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라의 전과 기록이었어요. 결혼 사기로 2번이나 고소당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유찬이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라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너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유찬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도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유찬이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유찬아, 내가 소라한테 속았든 안 속았든 상관없어. 너도 나를 배신했으니까. 유찬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뭐, 돈이 필요했어? 더 잘 살고 싶었어? 유찬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어. 왜냐고? 너 때문이야.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길 바랐거든. 유찬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고 유학비도 내가 댔어. 결혼 자금도 신혼집 전세금도 전부 내가 댔지. 그런데 넌 뭘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했잖아. 유찬이가 바닥을 바라봤어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정임 씨께서는 재산 이전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찬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법적 조치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나를 이용하고 속이려 한 게 너무한 거지. 소라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홍소라 씨의 경우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라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유찬이가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아. 그냥 돈 뽑아내는 기계였겠지. 늙어서 쓸모없으니 요양원에나 처박아 두면 되는 거고. 유찬이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정수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힘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정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유찬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찬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이용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유찬이가 아버지 이름을 듣더니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재산 이전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법적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찬이와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정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유찬이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넘겨줄 순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수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수가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수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게를 정리할 거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요. 정수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새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을 여기서 보냈는데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은 가슴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가게를 닫는다는 소식을 전했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김 여사님도 울먹이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고
연락처는 남겨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골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라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유찬이는 공범이지만 형량은 좀 덜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가게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도 받았어요. 아파트도 매매로 내놨습니다. 다행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유찬이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소라는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기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유찬이는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지워버렸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어요. 경상도 작은 마을에 집을 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가게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던 곳이죠.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겁니다. 시골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집을 감쌌죠.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작은 한옥을 빌렸어요. 마당이 있고 텃밭도 딸린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줬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간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된장을 나눠주셨어요. 맞은편 할아버지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셨죠. 저는 천천히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유찬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20년 넘게 함께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떠올랐죠. 어렸을 때 유찬이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 갔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하면서부터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라고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에 서는 게 두렵긴 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제가 30년을 살았던 곳인데도요. 정순의 집에 짐을 풀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어요. 정수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같이 가자고 했죠. 법원은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판사석이 높은 곳에 있었고 방청석이 뒤에 있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유찬이와 소라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라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구치소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유찬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둘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읽었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홍소라와 이유찬은 피해자 최정임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죠. 허위 임신을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소라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단순한 부부간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던 게 아니라 관리를 돕기 위함이었다고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산만 챙기고 이혼한다는 내용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유찬이와 소라의 대화도 재생됐어요. 요양원 계획과 해외 도피 계획이 나왔습니다. 유찬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검사가 소라의 전과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사기 전력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어요.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죠.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유찬은 제 아들이고 홍소라는 며느리라고요. 검사가 또 물었습니다. 재산 이전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편히 지내고 싶었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요. 저를 이용해서 재산만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다고 대답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받을 줄은 몰랐다고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 아들과 며느리라 해도요. 검사가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소라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반대 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냐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라고요. 소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요. 변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녹음한 것은 불법 아니냐고요.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집에서 제 가방에 넣고 다닌 녹음기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를 속이려 한 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유찬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찬이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됐어요. 다른 증인들도 증언했습니다. 저희 가게 직원이었던 오지윤도 나왔어요. 지윤이는 소라가 부동산을 알아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던 계획이 명백했다는 거죠. 소라의 전 남편들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소라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재산을 편취한 뒤 도망갔다고요.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유찬이에게 물었어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요. 유찬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인지 또 연기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소라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을 호소했어요. 살기 어려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이유로 사기를 저질러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판사가 일주일 뒤에 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다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수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수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가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당당하게 증언한 게 대단하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햇살을 쬐면서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수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뒤로 혼자 대충 먹었거든요. 정수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시골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선고 날에만 다시 올라오겠다고요. 정수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영한다고 웃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선고 날이 됐어요.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정수가 함께 가줬어요. 법정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더 무거웠어요. 유찬이와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홍소라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요.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상습적인 결혼 사기범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요. 소라는 울면서 변호사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번엔 유찬이를 봤어요. 피고인 이유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유찬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유찬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유찬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복도에서 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몇 달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사기, 그리고 법정에서의 대결까지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기차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저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심어둔 상추가 자라 있었어요. 고추도 빨갛게 익어 있었죠. 일주일 동안 비워둔 집이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마당에 나갔어요. 흙을 만지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이 나고 손이 더러워졌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는 게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별을 좋아했거든요. 살아계셨다면 저와 함께 이 별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유찬이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남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라고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텃밭을 돌보고 마을을 산책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어느 날 오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마당 일을 하다가 손을 털고 나갔어요. 대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제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어요. 지훈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며 건넸어요. 과일과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받았어요. 거실로 안내해서 차를 끓였습니다. 지훈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텃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낸다고요. 지훈이가 좋아 보인다며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가 하고 웃었습니다. 확실히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긴 했어요. 지훈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궁금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가게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지훈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반찬 가게를 열었다고요.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훈이가 제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가게까지 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요리를 배웠고 장사하는 법도 배웠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작은 가게지만 점점 키워나갈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으며 웃었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진짜 엄마 같은 분이었다고요.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고요. 저는 그래야 했다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지훈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다고요. 사장님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돌아갔어요. 저는 대문 앞에서 지훈이를 배웅했습니다. 지훈이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잃은 건 아들이었지만 얻은 건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다고요. 정수가 왔을 때 지훈이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어요. 일주일 뒤 정수와 지훈이가 함께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30년간 해온 솜씨라 손이 척척 움직였습니다. 정수와 지훈이가 도착했을 때 상은 가득 차 있었어요. 정수가 감탄하며 앉았습니다. 지훈이도 행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정수가 농담을 했고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요. 식사 후에 우리는 마당에 나가 차를 마셨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가 물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물론 가끔은 유찬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20년 넘게 키운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요.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둘 다 왜 우냐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이 되자 정수와 지훈이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유찬이를 잃었지만 지훈이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라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답니다.
유찬이는 집행유예라 사회에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에게 유찬이는 남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혹시 유찬이를 용서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찬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요. 설령 반성한다 해도 제가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텃밭으로 갔어요. 상추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녁에 쌈밥을 해먹을 생각이었죠.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 먹었어요. 그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저는 매일 산책을 하며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는 게 아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아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음악도 흘러나왔어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사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없다고요.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별을 봤어요. 여전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요. 비록 혼자지만 빛을 잃지 않았다고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저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뜨개질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댁에 가서 함께 보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수도 함께 오겠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득 들고 왔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음식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가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다고요. 정수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평화롭게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어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정임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라고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은인이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때로는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저는 혼자 창밖을 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정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헌신이 때로는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최정임 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